강원 영동이 5mm 미만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 대표가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토론을 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하버드나 서울대생을 보면 부유층 출신이 주로 입학한다면서 여야 대표에게 대한민국에서 개천이 용이 등장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인해 교육이 특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면서 능력주의 대안으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노동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진단은 좀 달랐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 쯔앙이라는 먹방 유튜버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스타가 될 수 있다면서 엘리트가 항상 우위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야가 모두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각종 의혹과 공방만 이어지면서 사회가 고민하는 화두, 거기에 응답하는 공약들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 수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 접어든 정치권 상황,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규제 입법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동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오늘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죠.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까? 네, 쟁점이라기보다 이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당국에서 오늘 새로운 입장들을 몇 가지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그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최근에 있었던 열병식 관련 내용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우리 외교부 장관과 그 중국 외교부 장관의 대화가 있는데 그 관련 의제들이 조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그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야당 측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동안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탐지를 제대로 못했다. 예,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온 데 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자선으로 탐지를 했고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서 장관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미 공조와의 세부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발표한 것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인데 그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것의 시험 발사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개한 것에는 무력 시위 의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 집권 10년 차를 자축하고 북한 내부가 3년고의 침체 분위기를 전환하려 이 행사를 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고요. 네. 특히 왜 이 열병식을 심야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는 극적인 연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한편 또 그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고 탐지재산의 일부 제한을 의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일 그 왕이 외교부장과 우리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어떤 문제가 토의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정의용 장관이 양국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 등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정부로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난 4월 이 왕이 부장과 우리 정 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 이렇게 따져 물은 데 대해서 네.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가진 우려는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철저히 우리나라의 주권사항이고 어떤 나라도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배치 여부는 그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군사 문제와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야당 의원의 간첩 발언이 지금 논란을 빚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네. 이 간첩 이 뉴스만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좀 허무한 사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 중에 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김정은에게 피로 충성 맹세의 혈서를 쓰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내용을 북에 보고했다 이렇게 그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암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이다. 또 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고정 간첩이 5만이라고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한국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고 황 비서가 말했다. 이런 황 비서가 언제 사망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또 이제 더 경악할 일은 간첩단 진술 내용 중에 이 간첩 혐의자들이 이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로 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그 상당히 좀 시끄러운 장면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김 의원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간첩 도움 받은 게 사실인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든지 해명이 있는 게 정상이다. 아무리 그래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특보로 집어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이 선거 때 누가 오는지 모르게 많은 분이 와서 돕는데 그 몇십 명으로 하는 캠프도 아니고 이 수만 명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국가 원수에 대한 부분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어요. 네, 뭐 그 공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김석기 의원의 주장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제 앞서 이 그 간첩단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야당 유력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 유력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한다. 뭐 간첩 잡는 공작 기술을 야당 후보 잡는 데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선 지금 계속 지금 앞서 김석기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특정 선거 캠프 소속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제 어제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 박지원 원장과 이 제보자 조성은 씨, 그 다음에
또 성명불상의 1인 이렇게 3명을 그 피고발인으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제 저도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캠프 관계자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발장을 오늘 연합뉴스가 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협의 자리에 박 원장, 조 씨 외에 또 다른 동석자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 선거 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공수처 고발장에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윤 전 총장 본인도 그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보도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사자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홍준표 캠프에 몸담고 있는 국정원 직원 출신 이모 씨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걸로 오전에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이필영 씨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11일 여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 12일에 제주도에 가서 전날에는 제주도 갈 준비로 계속 여의도에 있었다. 확실히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박지원 원장과 조 씨에 대해서는 평생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조 씨나 박지원 원장은 2명만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조 씨도 그렇고요. 이 박지원 원장도 오늘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취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왜 제3의 인물 동석 여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고발사주 의혹 자체가 이 말하자면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어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시각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작, 이 조작설의 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의혹을 좀 부추기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좀 뭐랄까요 검찰식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식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주로 범죄 행위겠죠. 그런 게 있었을 때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느냐. 그래서 이제 범인을 이제 추측하는 방식 중에 아마 그런 방식이 있는데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홍준표 캠프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는 좀 많이 이득을 받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조선 씨 이름 나왔을 때는 유승민 캠프를 또 도와주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윤 전 총장 측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홍준표 후보 캠프 쪽 사람이 연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홍 후보도 입장을 냈죠 오늘. 네, 홍준표 의원 오늘 아침 SNS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홍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인사가 관여된 듯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보라고 역공작이나 한다면서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라고 스스로 무너진다고 한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갈등이 확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이 일종의 원팀이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서로 네거티브하고 갈등할 때도 원팀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이미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전 단계부터 좀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 측과 다른 후보들 간에는 사실 연대 내지는 어떤 공동 대처 약간 이런 전선이 지금 짜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측은 여기랑은 약간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에 윤 전 총장과 이제 그 긴급 회동까지 했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등도 이 원팀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윤 전 총장의 개인 문제다. 당이 여기에 연관되면 안 된다. 자칫하면 당까지 좀 이 위험을 같이 무릅쓰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제가 본 것만 한 서너 군데 이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정치 공작에 개입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박 원장은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윤 전 총장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박 원장은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피해를 받느냐? 그럼 화나서 일어나서 물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이 자신이 이 조성은 씨를 만난 것을 이제 야당이나 윤 전 총장께서 문제를 삼는 데 대해서 그럼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박 원장 자신과 술을 많이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하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윤 전 총장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여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자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오늘 박지원 원장, 윤석열 전 총장 측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면서 이게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 사건의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줬느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검찰 쪽에서 나온 거니까 고발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한 발언에서 이 조성은 씨가 받은 고발장 초안 속 이 텔레그램 아이디 손준성 씨가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봐도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묻는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물증, 이 고발장을 이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손 검사 해명을 종합하면 최소한 손 검사가 전달자는 맞다고 수사팀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공수처 관계자가 말한 언론 보도라는 거는 이제 어젯밤 JTBC 뉴스에서 이 공수처가 이 텔레그램 창에 뜬 이 손준성이라는 대화명 이것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와 함께 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이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조성은 씨의 핸드폰에는 이 손 검사의 연락처가 없어서 네. 손준성 보냄으로 하고 전화번호가 표시가 안 됐는데 이 메시지를 다시 이제 다른 법조 기자한테 전송을 했더니 이 동일한 프로필에 이 전화번호가 뜨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프로필이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요? 네, 손 검사는 이 전면 부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네. 손 검사는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이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장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면서 다만 이 최근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해 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 사실 공표행위가 의심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오늘 세계일보 단독으로 또 보도된 내용이 있잖아요. 윤 전 총장과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한 언급이 또 있었어요.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의 오늘 오전 법사위 출석에서 했던 발언은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한 텔레그램 대화명을 이 손 검사로 봐도 무리가 없다. 이것이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대검이 작성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선 이 박 장관이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했다면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이야기하는 레드팀 보고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 장관은 오늘 법사위 출석 이후에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 문건의 존재와 출처는 인정하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청문회 때 작성하는 참고자료와 유사하다고 비유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을 잠깐 좀 인용해서 알려드렸지만 지금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 세계일보 보도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 내용은요. 이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이 이 윤 전 총장 장모 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요지인데요. 네. 이 세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이 세쪽 분량의 문건을 보면 이
그 장모 최 씨가 직접 연루된 4개 사건, 그리고 그 밖에 관련 사건 등이 시간 순서,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검찰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 팩트가 이제 검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검 차원에서 최 씨 변호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그 캠프 공보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당시 대검 관계자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반복 보도돼 언론 등의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만든 건 맞다 하고 사실상 인정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윤 전 총장 측에서 당시 대검 관계자를 취재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인데요. 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후보는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장모 측 변호인이 이 판결문 등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은 변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변호인도 이 문건은 참고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윤 전 총장,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면 직접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정리를 뭐 어디서 문의를 해도 얘기할 수 있게 정리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모아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총장의 장모를 변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비춰져서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총장 측이나 지금 현재 대검찰청이나 입장이 비슷한데요. 아까 윤 전 총장 측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밝힌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다. 또 기관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게 기관의 통상 업무다. 이게 윤석열 캠프 측의 설명이었고요. 네. 오늘 대검 측에서도 이제 KBS 등 이제 언론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대검이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이제 하면서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이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언론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서 대검이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다. 오늘 이게 대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것을 대검이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사 대검이 만들었다고 해도 국회 또 언론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통상 업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은 이 사건도 이제 검찰 사유화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 모든 의혹은 본인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국기를 물랑케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여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이 이 특정 개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 배당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이 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그리고 의혹에 대한 보도는 마타도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이 지사가 추진한 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공영 개발 형태로 추진한 1조 1,5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2015년에 이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이 가운데 지분 1%를 보유한 화천대유라는 이제 그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인 출신 인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지난 3년간 이 배당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4천억 원의 이 배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면서 오히려 이제 모범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공영 개발이 잘 된 사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사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겨냥해서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 이런 비판 메시지도 내놨어요. 네, 바로 떠오르는 이제 그 인물이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지사가 경강부 외식 마타도어 부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이다라면서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선일보는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지난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 경선에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연설한 것을 아마 이제 딱 그 장면을 연상시키려는 게 아마 이 지사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당 외부에서 이를테면 야권이나 이제 뭐 언론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당 내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 내부에서도 이제 여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좀 반대 측 지지자 뭐 이른바 안티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다스가 누구 거냐 이제 과거에 여기에 빗대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뭐 이런 이제 해시태그를 SNS에 붙이는 등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의심해서 의혹을 좀 조기에 강하게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쟁점화에 지적을 했는데요.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설립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면서 거액의 배당금이 떨어지는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과 이사 2년 등으로 밀어볼 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에서 철수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감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이런 플랫폼 업체들 산업이 이른바 이제 벤처 산업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산업, 이런 플랫폼 업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의 편익들이 증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기술과 대자본을 앞세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네. 골목 시장에 소상공인들 업종에 침탈하는 문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헤어샵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진출을 직접 하는 문제가 있었고 대리운전이나 카카오티 택시 같은 불공정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 행위로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산업 성장 이면에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좀 살펴보게 된 거죠.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네. 사례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카카오 말고도 뭐 쿠팡이라든가 배민이라든가 뭐 야놀자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좀 불러서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주로 이제 과도한 거래 수수료와 광고료의 일방적인 책정, 이런 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였고 또는 플랫폼이 단순히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만 중개하지 않고 직접 가맹점들을 유치하면서 자사 브랜드를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 자사 가맹점들 위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많은 좀 갑질 논란이 좀 많이 호소가 됐었습니다. 예. 최근 금융당국과 공정위도 카카오에 대한 제재 및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제재하고 조사한다는 겁니까? 금융위 조사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의 보험이나 증권에 대한 비교 견적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금융소비자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직접 그 플랫폼 내에서 금융 서비스와 연결해서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는 실제는 중개업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걸 하려면 금소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해당 업체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영업을 했다는 취지고요. 공정위의 카카오 조사는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플랫폼 업체로서 이게 다음 카카오가 16년도서부터인가요? 출자 총액 제한 기업으로 묶이면서 이런 계열사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K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직접 이 김범수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시작된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K큐브 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좀 의혹을 갖고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속성 자체가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방침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혁신의 성과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자본을 앞세워서 어떤 시장 독점의 결과로서 이 성과물을 독식해 간다.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어떤 이제 수익을 차트해 간다. 이건 좀 다른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또 플랫폼 업체들도 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지속 가능하려면 공정한 시장의 환경을 좀 만들고 그에 수용하는 이런 좀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오늘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에서 철수하겠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 이런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카카오가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여론이나 규제, 국회나 어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걸 내놓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생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위의 엄정한 수사와 어떤 그 조사 내용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앞서 이제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 있잖아요.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은 카카오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전에 이제 어쨌거나 K큐브 홀딩스가 그런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을 했다면, 그에 대한, 그만큼 이제 재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법규 위반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참에 저는 이런 제도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공정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소유 구조에서의 법규 위반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규정을 좀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기업이 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뭐 그 기업이 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에 거론되어 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통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당정이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 이용업체들 간에 표준 계약서를 좀 만들어서 서로 서면으로 교부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각종 불공정한 거래 유형들을 명문화해서 그걸 이제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그 법률 규정된 부분들을 위반할 때는 어떤 벌칙 규정을 어떤 벌칙을 내릴 것인가.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서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가맹점 본사하고 가맹점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존의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하고 가맹점들 간의 규율하는 부분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이 있고요. 네. 예, 이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특화돼 갖고 이제 플랫폼 이용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좀 규율하는 내용이 주된 대상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IT 기업이나 핀테크를 장려하고 지원했는데 다시 또 규제에 나선다는 것 너무 오락가락하는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론 정부가 이런 새로운 기술의 IT 기업이나 핀테크를 현재도 장려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을 장려를 하는 방침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육강식의 어떤 그 무한 경쟁에 불공정한 이런 시장 구조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이 계속 된다라면 이렇게 새로 성장을 하거나 진출하는 벤처나 IT 업체들도 약자로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정한 룰을 세우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랫폼 업계가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뭐 100개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네. 정부가 좀 이렇게까지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때 그때 이게 골목상권 침해하거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너무 수소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현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사회적 합의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라면 어떤 그런 룰을 담은 법률을 먼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했다라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 업계가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가 덮치면서 갑자기 네. 성장을 했던 이런 좀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정위에서도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대응하지 사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자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네. 좀 성장도 담보를 하지만 공정한 룰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각 상임위의 여야 간에 그 간사나 간사 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예.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감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 정도는 좀 그 내용들이 일정이 확정되면 논의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뭐 이번 주에 일단은 언급량은 1,548만 건 정도로 이제 지난주 1,568만 건 좀 비슷하고요. 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요? 네. 올해 이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합쳐지고 이제 지난주보다 더 언급량이 는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내내 따라다녔던 키워드가 사퇴입니다. 사퇴. 사퇴요? 네, 정말 뭐 61만큼 지난주보다 5% 정도 증가한 양인데 그야말로 사퇴 주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연관 키워드로 세 분의 인물이 나오죠. 이낙연, 윤희숙, 정세균 이렇게 세 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의원직 사퇴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9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지 확고히 밝혔고 13일 이제 당내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되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직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오후에 또 진행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었죠. 이제 여야 의원들에게 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된 거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의원의 사퇴안은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사퇴에 대한 의사 표현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처리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은 종로 이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뭐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부담도 생기게 되는 뭐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전 대표의 뜻은 좀 확고해 보이고요. 이러한 이제 사퇴라는 키워드가 확장돼서 이제 어제 이제 정세균 후보의 전격 사퇴, 이건 이제 후보직 사퇴인 거죠. 그래서 대선 경선에 대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의 종군하겠다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인데요. 확실히 지금 대선 판국을 두고 많은 어떤 사퇴라는 키워드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보궐선거까지 치르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뭐 좀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변화에서 또 이번에 있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 통과가 또 뜨거운 화제가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은 사퇴했고 1명은 사퇴하겠다 했는데 사퇴를 아직 못했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화제가 된 2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2위는 사회 분야인데요. 이게 지난주도 2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4만여 건 지난주보다 오히려 3% 정도 증가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둘 다 지난주도 지원금, 이번 주도 지원금입니다. 근데 지난주 지원금은요, 연간 키워드가 이제 지원금과 같이 나온 키워드죠. 그런 것들이 기준, 카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카드를 어떤 카드에 혜택이 있는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는 이 지원금 관련 키워드인데 연계 키워드가 이의 신청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선 모습 사진으로 찍은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9월 6일에서 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11만 858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사유를 좀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 그러니까 거의 직장인분들이 이제 건보료에 비해서 내가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부모님 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출생 등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변경, 아니면 재산세 과세 표준. 특히나 이제 집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죠.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이제 여당에서 뭐 지원 기준 9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형평성 논란도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러한 뭐 88%가 아니라 90%까지 올린다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예상컨대 이의 신청이
한 3-40만 명까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 안 하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뭔가 돈 못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뭐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떼쓰면 다 준다, 뭐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번 이슈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90% 얘기가 나왔더니 그 90.1% 되면 어떡하냐. 예, 또 거기서 또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100%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뭐 나오고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게 1%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앞서서 이제 뭐 90%까지 갔다, %까지 갔다라고 해서 10%를 안 주게 되면 이 10% 안 주는 게 1조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줄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게 공짜가 아니라 우리 세금이고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이 어떤 내가 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게 SNS의 좀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정보를 받아도 기분이 찜찜한 게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사회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더 있다면서요? 네, 이 재난지원금 말고도요. 추석이란 키워드가 나오고 같이 나온 게 사랑이란 키워드라서 사랑요? 이게 뭔가 했더니 네. 이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기부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의 이제 오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임영웅 씨, 임영웅 네. 팬클럽이 사랑의 열매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 마스크가 아동용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용 마스크의 기부는 꾸준히 있었는데 6세에서 9세 아동들을 위한 소형 마스크 기부가 좀 적어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소형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영웅 팬클럽에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기부를 막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꽤 많은 이제 기부를 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소형 마스크 후원이 없어서 어른 마스크의 끈을 줄여서 쓴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나눔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들처럼 좀 따뜻한 내용들도 사회 분야에서 같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다음 스포츠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혹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연간 키워드는 손흥민 그리고 황의조 선수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대표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두 번의 경기 이제 최종 이제 예선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첫 경기에 정말 열심히 뛰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팀 부동의 원톱이라고 하시는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두 번의 월드컵 이후에 지난 12일 밤에 열렸던 본인의 프랑스 리그 경기의 후반 19분에 허벅지 안쪽에 큰 통증을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이제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바논전 이후에 오른쪽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로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황의조 선수, 권창훈 선수, 또 손흥민 선수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 계속 뛰면서 이른바 혹사 논란에 좀 어느 정도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벤투 감독 스타일이 뭐 다양한 선수를 쓰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음에 든 선수들을 계속 꾸준히 기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의 어떠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이른바 혹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서는 손흥민을 더 이상 국가대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목소리들도 이제 토트넘 팬들의 온라인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빠졌는데 빠졌을 때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3대 0으로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에 있던 그 EPL에 있는 팬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가서 이제 다치지 말고 그냥 리그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급상승 키워드 2위로 좀 나온 게 스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톤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블랙스톤 2000 골프 클럽에서 이제 지난 12일 날 끝났던 한국 여자 골프 투어 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보통 스포츠 특히나 최근 기간은
야구 축구를 하는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스포츠 급상승은 야구 축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골프, 특히나 여자 골프 관련 내용이 이 스포츠 분야에서 급상승 2위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과거보다 이런 골프 플레이를 즐겨보고 그런 것들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회적인 변화의 양상으로도 이 키워드의 변화를 좀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스포츠 가운데 골프가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테니까요. 네, 확실히 좀 특이한 패턴인 것 같았어요. 그럼 4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4위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제 경제 주식, 경제 관련 얘기인데 키워드는 주식이란 키워드고요. 연관 키워드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야기였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다양한 규제의 흐름 때문에 과연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카카오의 상생안이 과연 향후 이들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모든 주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두 회사의 주가 차트만 열심히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경제에서 좀 어떤 정도 판단이 되고 체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생안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받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시각도 있더라고요.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원래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죠. 네, 이 정보가 아무래도 뭐랄까요? 지금 이 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뭔가요? 5위 주제는 생활이었는데요. 관련 분야로서 이게 레저 여행 관련 분야가 오랜만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추석 앞두고 이제 추석 때 어디를 갈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주요 키워드가 여행 그리고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태풍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3, 4위 키워드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그다음으로 이 나왔던 키워드가 산책, 오늘 생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집 근처라도 좀 산책하시면서 생각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떤지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박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신박하다고요? 네, 사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은 좀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하고 찾아봤더니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이 실제로 그 상품을 사게 되면 인형만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행 인증샷을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찍어요.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있었던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포장을 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형만 가가지고 여행하고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간 애착 인형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최애 인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형이 저 대신에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거를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신청하면 제 인형만 이제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기념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비가 얼마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지금 이벤트 상품처럼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거나 대리만족할 수 있는 어떤 여행 상품, 애장품 인형 투어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양상으로 좀 나온 게 있어서 저 역시도 이게 오늘 이제 상품이 오픈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도 하고 좀 신기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설명하셨는데 추석 전주인데 지금 추석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위 키워드가 6번에서 산업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 지난주도 6위로 추석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추석이 6위로 나왔어요. 그걸 좀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새벽에 제주도를 지나 금요일 낮에 남해상을 통과한 후 토요일 오전 온대저기압으로